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0%가 붕괴된 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인 28.9%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징계위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 집중 분석합니다. 올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누적 잔액이 10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23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연간 증가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42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시율이 13%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료진과 만성질환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37.4%, 집권 4년 차에도 굳건하게 버티던 이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 출범 이후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40%, 더불어민주당 30% 지지율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붙이기와 이 잡힐 기미가 없는 집값과 전세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4%로 조사됐는데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6.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 지지율 40%대가 붕괴된 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 7.8%포인트, 여권의 텃밭으로 일컬어진 호남 지역에서 13.9%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40대와 여성층의 지지율도 5.9%포인트, 9.1%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윤 총장의 복귀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이 월요일 법원 신문에서 최고조에 올랐었습니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이 나면서 지지율은 또 한 차례 출렁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9%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특히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지역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마지노선으로 봤던 40% 밑으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의힘은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력으로 이룬 성과가 아닌데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부각되고 있어 고민도 깊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 팔로 넣어서 검찰 거의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 자력이라기보단 여권의 실책과 윤석열 현상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정리하면 당 지지율이 금방 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지지율 상승을 이어나가려면 정부의 부동산 실책 등 민생 현안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 지지율이 전주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는데 여론조사 첫날인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 이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진보, 호남, 40대 여성층, 그러니까 최대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오히려 미온적인 게 문제라는 진단인데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더 낸다는 계획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핵심 지지층이었던 호남, 진보층, 여성에서 민심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주일 남짓 사이에 호남에서는 6.4%포인트, 진보층은 9.9%포인트, 여성은 7.2%포인트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가 낮아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지지율 하락은 공수처법의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친문의원은 추미애 장관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공수처를 빠르게 하라는 지지층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9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내일로 예고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했지만 징계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나온 결정이라 그 배경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여권이 재정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지난 2일 예고됐던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과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연기된 겁니다. 추 장관의 결정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2시간도 안 돼 나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닷새 전에 예고해야 하는 절차를 법무부가 어겼다며 징계위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는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는데 반나절도 안 돼 연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오늘 움직임은 향후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에 대비해 징계위 절차 위반 논란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사생활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 불가 입장을 밝힌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죠. 이 법무부의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청와대는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무조건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집행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건 징계 결정 이후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 위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연기됐지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오늘 SNS에 정치 세력화가 됐다며 이 검찰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올리며 지지층의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일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출근 전 SNS에 올린 글에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과 남용을 구분 못하고 있다면서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 총리, 장관이 희생됐다고 적었는데 각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 조직을 검찰당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추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영전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며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0일 인근 속초시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낙산사에 들른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최근 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과 감찰과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 의결로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지난 2004년 자신이 탄핵에 참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등 문서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직무복귀 후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수사팀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직무정지 기간 지지부진했던 원전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조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변호를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론이 나도록 산업부 직원 등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어제 변호인 사임계를 낸 이 차관은 변호 이력과 징계위원회 활동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방에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와 대척점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재형 기자, 이 아침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기류가 바뀌어서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취재를 좀 해봤죠? 네, 추 장관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오전과 오후 이 법무부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추 장관의 SNS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는데 저희가 당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봤는데 내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위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오후 4시 추 장관이 일주일 뒤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분위기가 달라진 기점은 오후 2시 40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징계위를 연기했다는 공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네. 추 장관과 이 청와대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징계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랐을 수 있는데요. 징계위를 진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조속히 매듭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 청와대는 최대한 잡음 없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법무부에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징계위가 연기된 만큼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재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략이 일단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위 연기를 두 차례 연기하고 이런 것들 이끌어내는 것 외에도 얻은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징계위가 한 번 연기되면서 비공개 상태였었던 이 징계위원이 과연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시간을 벌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연기가 되면서 법무부에서 받은 감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얻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이 요구했던 증인을 채택해 줄 경우에는 출석시켜서 신문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가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 10일에 열긴 열어요. 그러면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청와대는 우선 징계위를 할지 그리고 또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는 모두 법무부 결정 사항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온 국민이 최근 사태에 피곤해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점에는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수준을 예단하지 말라. 대체로 해임에 준하는 이제 중징계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나요? 최근에 징계위원회가 또 몇 차례 연기가 되고 또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임보다 낮은 징계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총장이 해임이 되면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고 해도 윤 총장은 법적 소송을 통해 징계 문제를 따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경징계를 할 거라면 이렇게까지 징계위를 열면서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지훈 기자, 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요. 내일 이제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나오는데 그만큼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징계위가 미뤄지면 거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원전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 숨통이 튀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심사가 내일 오후로 잡혀 있습니다.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는 건요, 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그리고 누가 지시하고 관여했는지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주관하고 관리했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이 산업부 이외에도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인 것이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아무래도 직무정지 상황일 때보다는 강제 수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을 덜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그럼? 법조계에서는 공교롭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왜냐면요,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려는 시점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이 점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은 몇 주 전부터 이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긴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미리 보고를 올리기도 했는데
보완 수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취재를 해보니 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원전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검토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완해서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이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장 청구와 직무배제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 타이밍이 공교롭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 기자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을 테니까요. 네. 이 청와대가 실제로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민감하게 봅니까? 앞서 감사원이 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2번 언급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2018년 4월쯤에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물었고 이 내용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입니다. 원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문제.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죠.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빚 없이 전세값을 다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전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연간 전세 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 20조를 넘어섰습니다. 먼저 박정석 기자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한 지 1년. 서울 마포구의 이 대단지 아파트는 그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전세가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 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03조 원을 넘어서 올 들어서만 23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너무 없어서 전세가가 상당히 오른 거여서 전세가의 70% 정도 대출 받았어요. 정부는 당장 급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며 향후 2년간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공전세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또는 내 지역에 빈집이라든가 빈아파트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그런 물량이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있죠.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이 맞춰진 데다 민간 업체들의 동참 여부도 확실치 않아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매매 시장은 어떨까요? 시민단체가 역대 정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인 땅값을 조사해봤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7.5배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역대 4개 정권에 걸쳐 총 22개 서울 아파트 단지 6만 3천 세대의 가격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상승이 두드러진 건 아파트 대지 가격.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3.3제곱미터당 331만 원 오른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 8년 동안 2,5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승 액수론 무려 7배가 넘는 수준. 서민주택인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에 대입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1억 원에 못 미쳤던 상승액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들어선 6억 4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경실련은 이전 정권만 탓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4%, 서울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규제 지역에서 빠졌던 경기 파주시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1.38%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전반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를 피한 외곽으로 풍선 요거가 번지고 있는 상황.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여기에 투기 수요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지방 아파트로까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부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 발목 잡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창원 시내 아파트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마다 이 아파트 매물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달 새 이 단지에서만 30채 넘게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배 이상 많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1억 초반대였던 가격은 지난달 2억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한두 채씩 안 사는 사람이 있다. 묵지도 않고 막 하니까 주인들도 더 나갔으니 뭔가 싶고 막 올리고. 준공된 지 20년 넘은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만 외지인들이 10채 넘게 사들였습니다. 서울만 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오고 대전도 오고 싹쓸이 있고 조금 쳐서 상관없고요. 이들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4배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재건축 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며 예외로 둔 게 발단이 됐습니다. 몇 채를 사들여도 취득세 1%만 적용되다 보니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놓고 비싼 값에 팔고 치고 빠지는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예외 규정이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이 됐지만 국토부는 투기 등 불법 행위가 감지되면 조사를 벌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 12월로 미뤄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시험 걱정에 코로나 감염 우려에 긴장감 가득했던 오늘 하루,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장 앞까지 자녀를 배웅한 부모는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올 수능 시험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처음 12월에 치러졌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수험생을 긴급 호송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반면 감염 우려 탓에 시험장 앞을 지키던 후배들의 응원 행렬은 사라졌습니다.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됐고 마스크를 낀 수험생들은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시험실로 들어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500여 명은 병원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9만 명으로 지난 1994년 수능제도 도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6만 명 이상이 시험을 포기하면서 결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험 걱정에 감염 우려까지 내내 가슴을 졸였던 수험생과 가족들은 오늘이 돼서야 참았던 말들을 꺼내듭니다. 정연아, 희준아, 그동안 너가 공부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시험 끝나면 그동안 못잠 자고 하고 싶은 일 좀 했으면 좋겠어. 고생했다, 아들. 열경아, 어떻게 됐든 간에 할머니는 다 너를 응원한다. 알았지? 사랑해. 내년에는 멋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신경 써주시고 하느라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그냥 다들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안 볼게요.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오늘 수능 본 학생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바로 그 해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월드컵 응원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였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 고생한 만큼 학생들 소망은 더 간절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띠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하루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한 달 만에 학교에 들러 수험표를 받아 나온 학생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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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 받으셨어요? 네. 그래요? 수험표. 수능 전까지 학교에 간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많아봤자 한두 달, 2-3개월? 그 정도밖에 안 나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수험생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잡아서 다른 데 가 계시고 엄마도 외출 안 하시고 그래서 제 책상에 따로 밥을 차려주셔서 밥을 혼자 먹었어요.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러 가는 길. 이제 수험번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갔다 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37.5도가 넘으면 이제 몸이 열이 많다 보니까 뭐 칸막이가 있으면 불편한 게 이 지문이 거의 신문보다도 길어요. 세상에 시험지 빼고 둘 게 많기 때문에. 하루 전이지만 마지막까지 책을 보다 겨우 잠이 듭니다. 드디어 수능 아침. 도시락은 못 싸왔어요. 불고기랑 네. 멸치랑 밥이랑 따뜻한 된장국. 지금 수험장이 뜨거워지면서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네. 괜찮아. 잘할 거예요. 12년 동안의 노력이 다 8시간 만에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 살짝 섭섭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미묘하게 복잡하고 그런 기분. 5월이 돼서야 첫 등교를 시작해서 12월 수능을 보게 된 2002년생 고3들. 온 국민이 함성을 질렀던 월드컵의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저 임신한 상태로 많이 응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원했을 때 그냥 많이 잘 발로 찼다고.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녀들보다 더 긴장한 학부모들이 종교시설을 찾았습니다. 말이 복잡하네. 저 엄마 저 아버지가 지금 회사에 직원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퍼뜨렸어. 저거 한대로 뭐 건강하게 맑은 정신 배운 대로 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 눈물 나올라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수험생활이었기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든 대학 가서 꿈을 이뤄야죠. 네. 저 국회의원. 내일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내일 끝나면은 이제 염색하려고 뭐 미용실 예약도 잡아놨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정부가 처음으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과 만성질환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구입 계약을 맺은 곳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입니다. 현재 임상 3상 단계로 상용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기본 전략과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시험 중간 결과 예방 효과는 평균 70%대로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1회 접종 가격이 4달러, 2회 접종 시 우리 돈 10,000원 수준으로 가격이 싼 데다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제조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조 방식이 다른 화이자와도 계약을 앞둔 상태로 알려졌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 물량과 계약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의료진과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우선 접종 순위로 언급했습니다. 영국은 요양원과 고령층을, 미국은 의료진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꼽았는데 우리도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전 국민 백신 접종 비용과 부작용 손해배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사회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방역 차원에서 우리도 무료 접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국은 다음 주 월요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현 총리도 전직 대통령들도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벨기에 포우르스의 화이자 공장, 백신 80만 회분을 실은 트럭이 영국으로 향합니다. 화이자 측은 드라이아이스를 채운 서류 가방 크기의 특수 용기로 백신을 운반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총 2천만 명이 접종 가능한 4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요양원 거주 노인과 80세 이상 노인, 의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 접종에 들어갑니다. 미국도 오는 10일 화이자 백신 승인을 결정하고 승인 즉시 24시간 내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1억 명 접종이 목표입니다. Mid-December and end of February, we will have potentially immunized 100 million people. 모스크바 주민 4만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러시아도 다음 주부터 자국 백신 스푸트니크5를 일반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Давайте мы договоримся так, что в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оможете мне, а начнете штабную вакцинацию. Хорошо? 제약사들은 90% 넘는 백신 성공률을 자신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영국에서는 총리와 보건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했고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는 아직 백신의 본격적인 보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이 제각각이라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20대 여성. 무증상 감염자여서 진단검사와 진료 상담을 거쳐 12일차에 퇴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증상 감염자는 자신보다 이틀 일찍 퇴소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9일차에 검체를 채취하고 12일차에 퇴소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 센터에 같이 들어오신 분 말로는 자기는 무증상이면은 열흘 후에 퇴소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심지어 진단검사도 하지 않고 설문조사만 하고 퇴소한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자가진단 설문지가 와요.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고. 문제는 지난 3월 개정된 격리 해제 관련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확진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격리 해제가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열흘 이상 증상이 없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 없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결국 어느 센터에서 누구의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퇴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입소한 분들이랑 저는 아직 퇴소 기준이 다른데 담당대 의료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많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치료시설 가동률을 높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원격 비대면 진료체계 등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내 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하면 깨끗한 자연 환경이 떠오르죠. 그래서인가요? 최근 이런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울릉도는 강하다는 제목과 함께 염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울릉도 주민이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이유가 몸에 염분이 배어서일 수 있다. 울릉군청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건데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이 제주어민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울릉군의 공식 확진자는 1명입니다. 주민 중엔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바다와 맞닿아서일까요? 사방이 바다인 일본 누적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고 인도네시아도 54만 명이 넘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도 찾아봤습니다. 캐나다 엘버타대 연구팀이 2017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 소금 성분으로 코팅된 마스크 필터를 개발한다는 거지 바닷물 속 염분이 코로나19를 막거나 박멸한다는 내용 아닙니다. 3월에도 이 연구가 잘못했었대 마스크를 소금물에 담가 다시 쓰라는 주장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울릉군청도 염분 때문에 울릉도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고 발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며 신도들 입에 소금을 뿌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겠죠. 소금물을 분부하는 사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분 때문에 울릉도가 코로나19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주장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올린 사진인 거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노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리면 이 네. 논란이 될 걸 알았을 것 같은데요. 추 장관이 왜 올렸을까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치 중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젠 돌아가신 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망자 소환이라고 비판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도 추 장관이 추억을 소환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추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도 남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추 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정동영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2003년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추 장관이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거죠. 네, 당시 추 장관은 새천년 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하자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하면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이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이 됐던 거고 네. 추 장관은 삼보일배를 하며 사과를 했었어요. 네, 당시 탄핵 역풍으로 추 장관은 총선에서도 떨어졌는데요. 이후 광주에서 2박 3일간 삼보일배를 했는데 그때 다리와 허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참 짚어보면 참 각별한 인연이에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여의도 국회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나요? 네, 민주당은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의도 국회가 지금 10만 평이거든요. 이걸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이라 더 관심이 가는 제안인데요. 네. 자, 이 보이는데 여의도 국회 자리가 이 한강변에 교통도 편리하고 노른자 땅이긴 해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 국회로 옮기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아파트 짓는 것도 긍정적인가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회 자리에 스타트업 클러스터 등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윤 의원 제안에 무분별한 토건 포퓰리즘을 설파할 때가 아니라는 성명을 내며 반대했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게 이제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전을 완전히 하는 건 가능한가요? 네, 국회를 완전 이전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일단은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관계자는 여야가 완전 이전에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시 받으면 그때서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완전 이전이 되면요. 그 네. 이후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까? 용도 변경을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긴 합니다. 부동산 대란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싶은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하다하다로 정해봤습니다. 여러 공급안이 아이디어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작용도 꼭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후원회처럼 활용했던 아베 전 총리. 호텔에서 전야제 식사비 명목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비용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 1억 원 가까운 돈이 더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금 담당 비서를 입건하기로 했고 아베 전 총리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참고인 자격이지만 전현직 일본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하토야마 전 총리의 서면 조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捜査が行われてい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今、まだ途中の経過でございますから、今の段階ではですね、話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はですね、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지만 実際の事務所における推薦作業の詳細は承知しておりません。 검찰은 자금 운영에 아베 전 총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事実が違った場合は、それは当然私にもですね、この責任、答弁した責任は私がありますから。 아베 내각 당시 농림수산상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 모두 타격에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14연승으로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김연경과 이재영, 이다영, 슈퍼쌍둥이 이 셋이 핵심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는 흥국생명은 적수가 없습니다. 불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여자 프로배구 첫 개막 10연승과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셋이 처음 뭉친 코보컵에선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멀뚱히 서 있고 한 발 느리고 화난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V리그에 들어서자 달랐습니다. 이다영이 토스하면 김연경이 득점, 이다영이 살리고 이재영이 토스, 김연경이 득점, 척하면 척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오늘 경기를 하면서 대표팀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대 팀들도 거의 막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이것저것 막아야 될 상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엔 팀 분위기도 최상, 머리도 쓰다듬고 쌍꺼풀 하나에도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쌍꺼풀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게 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주하 선수가 보고 이제 앞에서 웃고 이제 했는데 웃으면서 또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고 또 저조차도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흥국생명은 모레 라이벌 GS 칼텍스와 운명의 한판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2 MVP로 북한 국가대표 출신 안병준이 선정돼 화제였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머리면 머리,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는 골잡이. 26경기서 21골을 넣은 수원FC 안병준입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소속팀 수원FC를 5년 만에 K리그1에 올려놨습니다. 경기에 너무 극적이라서 저도 와이프도 뭔가 정신을 못 차렸을까. 안병준은 K리그2 MVP, 득점왕, 베스트 11까지 3관왕으로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안병준은 제1교포 3세, 북한 대표팀 소속으로 A매치 9경기를 뛰었습니다. 북한 대표 출신으로 K리그 유니폼을 입은 네 번째 선수이자 첫 MVP입니다. 안병준은 별명도 남다릅니다. 호날두를 좋아해서 인민날두,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레반도프스키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해 레반 동무스키로도 불립니다. 혹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레반 동무스키는 센스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재밌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번 시즌 레반도프스키 영상을 보며 훈련한 것이 득점왕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는 안병준. 내년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내일은 목도리와 장갑으로 보온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더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사이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영하 20도의 한기가 내려와서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파주가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계속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지속돼서 내일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고요.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감기
반응 지수가 높습니다. 낮에도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로 실내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해서 호흡기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열용품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커튼을 설치해주면 찬바람을 막아줘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지만 이후에도 추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무너졌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윤석열 갈등 가장 큰 하락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움직여야 이 검찰 개혁도 검사와 국민 여론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